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을 거예요. 맞나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저 기본서는 다 받으셨죠? 네. 기본서 221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서 22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와 있느냐면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양도하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자,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법률상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총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파산 선고에 의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가? 배몽경 7번. 안 바뀌네? 자, 이게. 자, 지금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 글자 그대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가 되게 되면은 경매로 이루어지는데 경매가 되게 되면은 원래 양도회 아니에요? 경매는 양도회 아니에요? 양도 맞죠? 경매라는 것은 양도입니다. 자, 우리 양도라는 개념은 뭘 양도라고 한다 그랬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네. 양도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행위를 양도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파산 선고가 되면은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경매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유상으로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가 맞는데 자, 그 원인이 파산이라면 망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금 낼 여력이 없다 그래서 그냥 비과세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급받는 조정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아마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지적도가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하고는 지적도 경계가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도를 다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적도가 변경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국가 땅인데 우리가 쓰고 있거나 반대로 우리 땅인데 국가 소유로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땅인데 하천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천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걸 국가가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복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적 경계를 다시 자르면서 그 부분을 국가가 사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적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냥 비과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자, 이건 농사를 짓는 목적이라고 해서 그냥 비과세를 해주는 거고 네 번째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대 1주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주거 목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과세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이 나와 있는데 뭐 다섯 번째는 모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요 네 개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지적 제조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지급받는 조정금. 감소가 됐다는 이야기는 내 땅을 팔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해서 발생하는 소득. 네 번째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뭘 주의하셔야 되느냐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쪽으로 잠깐 와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양도냐 아니냐 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행위를 양도라고 한다. 그러면 무상 이전이거나 형식상 이전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때 양도에 해당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요, 안 내요? 당연히 내는 거예요. 근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죠. 근데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요게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개는 다 양도다 아니다. 양도 맞다고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은 경매니까 양도 맞아요. 지적 제조사에 의해서 공부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는 조정금, 이건 수용입니다. 수용이니까 양도 맞아요. 교환 또는 분합도 양도가 맞고 1세대 1주택 양도도 양도는 맞아요. 근데 양도는 맞는데 법률상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과세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비과세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제 나왔을 때 양도냐 아니냐 물어봤으면 무조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양도라고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대신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면은 과세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애초부터 뭐가 아니니까, 양도가 아니니까 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양도는 맞지만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해석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과세가 안 되니까 당연히 양도가 아니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비과세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경매는 양도다 아니다. 양도 맞아요. 근데 자기가 재취득했으면 양도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래는 양도로 보는데 그 경매된 재산이 내 재산이에요. 그걸 내가 다시 재취득하게 되면 양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원인이 파산 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뭐는 맞지만, 양도는 맞지만 과세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네 개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타이틀은 정확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때 파산 선고하고 지적 제조사는 그냥 타이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자체가 비과세에 해당하니까. 대신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했을 때하고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의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가 교환은 양도다 아니다. 양도 맞아요. 교환은 양도가 되는데 뭘 교환을 했으면, 농지를 교환을 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교환했을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어느 편에? 큰 편에 얼마 이하였을 때 4분의 1 이하가 되면은 비과세가 돼요. 자, 그래서 A농지하고 B농지가 있습니다. A농지하고 B농지가 있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A농지와 을이 소유하고 있는 B농지를 교환을 해요. 그러면 대가성이 있으니까 양쪽 다 대가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A농지에 대한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반대로 B농지에 대한 뭘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죠. 그러니까 갑은 지금 무슨 농지를 팔고 A농지를 팔고 뭘 사왔으니까? B농지를 사왔으니까, 그러니까 갑은 A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B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죠. 반대로 을은 B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A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환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항상 양 당사자 모두 취득세, 양도소득세 다 나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A농지가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A농지를 주고 을로부터 무슨 농지를 받아오느냐? B농지를 받아오는데, 만약에 A농지가 10억짜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A농지가 10억짜리인데 B농지도 10억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세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원칙적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10억짜리를 주고 10억짜리를 받아왔으니까 차익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10억짜리를 주고 10억짜리를 받아왔으니까 차익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 양도 차익은 그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A 농지를 10억일 때 지금 넘겼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 대가로 얼마짜리를 받아와야 돼요? 10억짜리를 받아오는 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10억짜리를 받아오는 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A 농지를 팔았으니까 A 농지의 과거 취득가액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뭘 구해서? 차익을 구해서 내는 거고 반대로 을은 B 농지를 지금 판 거죠. 그죠? 그러면 과거 B 농지의 무슨 가액하고 비교해서? 취득가액하고 비교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동등 가치의 자산을 교환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상관없다. 얘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게 뭐에 해당한다면 농지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소리예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A 농지하고 B 농지의 요 차이가 요 두 개의 차액이 가액이 어느 쪽에? 큰 쪽에 얼마? 4분의 1 이하가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두 개의 차이가 25%를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농지를 교환하는 이유가 뭘까요? 농지를 교환하는 이유가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농지를 가지고 계세요.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의 농지랑 교환을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떨 때? 에? 하나밖에 없죠. 농사 지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다. 만약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환을 할 게 아니라 뭘 했어야 돼요? 그렇죠. 매매를 했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 농지랑 교환하면 안 되죠. 대지랑 교환을 했었어야죠. 근데 농지랑 교환을 했다는 이야기는 나는 농사를 계속 이어서 가겠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교환을 했을 때는 보통 동등 가치의 자산을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금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금 거래가 없잖아요. 만약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 예를 들어서 얘가 6억짜리라고 쳐요. 그러면 6억 플러스 현금 4억이겠죠. 그러면 그때는 자금이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보통은 동등 가치의 자산을 교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금 거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세금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농지였을 때 한해서는 농사를 짓는다라는 전제하에서. 근데 토지는 학개론 시간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다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가치의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완벽하게 동일한 토지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격의 범위를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서 큰 쪽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하면 4분의 1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농지가 10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 농지가 10억짜리고 B 농지가 Y다.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액이 A 농지하고 B 농지의 차이가 가액이 어느 쪽에? 큰 쪽에 4분의 1 이하면 돼요. 이하라는 이야기는 적거나 같으면 된다 이 소리죠? 그죠? 그러면은 이쪽이 큰 쪽이라면 Y는 최소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7억 5천짜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7억 5천짜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하고 교환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얼마예요? 0이죠? 0이니까 가액이 큰 쪽이 얼마? 10억인데 10억의 4분의 1이면 2억 5천이잖아요. 2억 5천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2억 5천 이하다 아니다? 이하 맞죠? 이하 맞으니까 둘 다 비과세. 여기도 비과세, 여기도 비과세. 아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하고 9억짜리하고 교환을 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얼마? 1억입니다. 1억이면 2억 5천 이하 맞죠? 2억 5천 이하 맞으니까 양쪽 다 비과세.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관계없이. 자, 10억짜리하고 그러면 10억짜리하고 7억짜리하고 교환을 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얼마?
3억입니다. 3억이면 2억 5천 넘었죠? 2억 5천 넘었으면 양쪽 다 과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농지를 교환했을 때 비과세가 되려면 전제 조건은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어느 쪽에 큰 편에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4분의 1 이하가 되면은 그때는 얼마의 차익이 발생하든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두 개의 차이가 가액이 큰 편에 얼마 이하? 4분의 1 이하면 되는 거예요. 단 그때 교환하는 사유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이나 국가 등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법률에 의해서 교환을 했을 때는 교환하는 토지가액의 차익이 4분의 1 이하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대부분은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농민끼리 교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농사를 지을 목적이니까 지은 거죠. 그래서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하고 나니까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러면 혜택을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후 관리가 한 번 더 들어가요.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 최소한 몇 년 이상은 3년 이상은 계속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전제 조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어느 편에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고 그 원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했다면 반드시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농지로 갈아탔죠? 의뢰농지에서 최소한 몇 년 이상은 경작해야 된다. 3년 이상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 이상은 안 나오니까 딱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자 22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죠? 222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했을 때 비과세가 되려면 두 번째 줄에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어느 편에? 큰 편에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되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원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했을 때는 최소한 몇 년 이상은 경작하셔야 됩니다. 3년 이상은 경작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내용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어느 날 현재 양도일 현재 어디에 국내에 몇 세대가 1세대가 몇 주택을 1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었을 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시 주거용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주택이라 그래요. 요걸 양도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세 가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양도 시점에 국내에 1세대 통틀어서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1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했었을 때 2년 이상 보유했었을 때 비과세를 받는다고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계속 1주택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라고요. 어느 시점만 가지고 따진다고요? 그래요. 양도 시점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양도 시점만. 그러니까 취득 시점이나 보유 시점에서는요. 1세대 1주택이 아니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아셨어요? 어느 시점에? 양도 시점에 1세대면 되고 양도 시점에 1주택이면 되고
양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때 주택이란 뭘 이야기한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라 그래요. 이때 상시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느냐면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을. 아셨나요? 왜? 우리는 지금 건물에서 사니까. 근데 문제는 건물 자체가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죠? 바닥에 붙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딸려 있는 토지까지 있다면 같이 비과세 해주겠다고요. 다만 그 토지는 일정 면적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수도권 지역으로서 상공주 지역에 들어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3배, 5배로 구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용도지역 배워요, 안 배워요? 용도지역 배우죠? 그 용도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몇 개로 나눠요? 4개로 나눕니다.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누죠. 그중에서 도시지역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군지역은 전부 다 몇 배? 10배까지 혜택을 주는 거고 바닥 면적에. 자, 도시지역이면 다시 도시지역은요. 주상공록으로 나누죠. 그중에서 주상공에 들어가는데 그게 수도권 지역이면 3배까지만. 그러면 수도권 지역이 아니거나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실무에 가면은 그때 가서는 따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수도권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은 무조건 들어가고 경기도는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뭐 과천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자, 그리고 그런 지역이 아니라면은 5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은 당연히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을 다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미등기로 양도를 하거나 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또는 허위계약을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비과세 혜택을 적용을 받으려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3가지가 필요하다. 1세대가 돼야 되고, 1주택이 돼야 되고, 몇 년 이상?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 이 요건 3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세대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세대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1세대라 그래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세대가 되기 위한 최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세대는 기본적으로 주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누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가 돼요. 그러니까 주소 분리가 안 되어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거나 그러면 1세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셨어요?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계시고 갑의 배우자분이 계시고 갑과 그 배우자분의 자녀가 있고 자녀의 배우자가 있더라. 근데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은 묶어서 1세대예요. 그러면 요 자녀는 독립세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요. 왜? 누가 있으니까? 배우자가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러려면 뭘 해라? 주소 분리를 시켜라 이 소리죠.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가능하고. 근데 이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배우자가 안 계세요. 자녀분이. 그러면 주소 분리를 시킨다고 한들 독립세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독립세대가 되려면 일단 다른 사람하고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누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지만 1세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주소 분리를 시킨다고 한들 독립세대가 안 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나랑 주소 분리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는 다른 독립세대가 되죠. 그죠? 주민등록 등본을 딱 띄워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집이 두 채예요. 집이 두 채인데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주소를 두고 있고 내 배우자는 이쪽 집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세대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세대 분리가 된다고요. 그죠? 왜냐면 각자 세대주로 등록이 될 거니까. 근데 유일하게 요 배우자만큼은 절대 주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세대로 본다? 같은 세대로 봐요. 배우자만큼은. 법률상 배우자만큼은. 그래서 내 명의로 집이 한 채 있고 내 배우자 명의로 집이 한 채 있다. 그러면 아무리 주소 분리를 시킨다고 한들 무조건 1세대 몇 주택이 돼요? 2주택이 돼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봤자 의미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내 명의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배우자 명의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세대 분리를 시켰다. 주소 분리를 시켰다. 그래서 내 집을 판다. 주민등록상으로는 나 혼자 세대주로 돼 있으니까 나 1세대 1주택이야 우겨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배우자만큼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세대 분리가 가능한 사람은 배우자는 절대 안 된다. 배우자 외의 사람들이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 그분들한테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나랑 주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제 잘 나와요. 그래서 꼭 문제를 낼 때 뭐라고 내느냐 이런 식으로 내죠.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거나 즉 다시 말해서요. 주소를 달리 두거나 이 소리거든요. 또는 가정불화로 인해서 별거 중이다. 그러든 말든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든 말든 관심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배우자는요. 죽었다 깨어나 죽으면 안 되는구나. 네. 하여간 배우자는 항상 무슨 세대로 보는 거예요? 같은 세대로 봐요. 그러면 배우자가 독립세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네. 어떤 방법? 그렇죠. 배우자가 아니면 되죠. 그럼 배우자가 아닐 수 있는 방법은? 그래요. 사망하거나 이혼했을 때죠. 네. 그래서 사망 또는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배우자분, 다시 말해서 특히 이혼을 했을 때는 그 배우자분은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에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니까 독립세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근데 그 이혼이 위장 이혼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혼을 했지만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포함시킵니다. 같은 세대로. 그래서 위장 이혼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최소한 독립세대가 가능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그러면은 배우자가 있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결혼이 강제사항도 아니고 요즘은 이제 세대도 많이 바뀌어서 꼭 결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 비혼을 선언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특례를 만들어놨죠.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세대가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냐?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모했거나 이혼했거나 아니면 최소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예요. 20세 아니에요. 30세예요. 또는 사망 또는 이혼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었던 게 아니죠. 배우자가 계셨는데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요 두 가지밖에 없죠. 네, 요런 사유. 자, 그래서 일단 30살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1세대가 가능해요. 배우자가 있든 없든 30살이 넘어가면. 반대로 만약에 30살이 안 됐으면은 1세대가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0살이 넘거나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1세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배우자가 있다는 소리죠. 있는데 없어지는 사유는 얘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으면 무조건 독립세대 가능해요. 근데 결혼한 적이 없다. 그러면 최소한 30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결혼한 적도 없고 30세 이상도 안 돼요. 그러면 독립세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다. 돈을 벌어라. 그것도 최소한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 이상의 수준을
40% 이상의 수준의 소득만 벌면 된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시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쉬는 시간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글자 그대로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중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소득세 신고를 하죠.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신고한 소득을 쭉 나열을 해요. 매년. 그러면은 소득이 많은 사람부터 소득이 적은 사람까지 쭉 나오겠죠? 거기에 딱 중간 값을 잡아요. 중간에 위치하는 값을. 예. 그러면 매년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1인일 때, 2인일 때, 3인일 때, 4인일 때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간을 100으로 놓고 이 100 수준에서 40 수준 이상이면 된다 이 소리예요. 40 수준 이상. 아시겠어요? 그러면 올해 중위소득이 얼마였느냐, 올해 중위소득이 얼마였느냐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몰라요. 그건 매년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현재 내 소득이 요 중위소득보다 높냐 낮냐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40이라는 것은 옛날 말로 따지면 뭐냐면 최저생계비라는 거예요.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집이라는 것은 꼭 내가 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매매로 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도 있고 상속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봐요. 그러려면은 관리비, 공과금, 세금 요 정도 낼 능력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 이상만 받으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 미성년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로 독립세대가 안 돼요. 미성년자가 독립세대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그래요. 결혼을 하면 돼요. 결혼을. 미성년자도 결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뭐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으면 그때는 가능한데 미성년자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 연예인 같은 경우 미성년자 연예인들 많이 있죠. 운동선수라든지 이 친구들이 뭐 연봉 뭐 몇 억씩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독립세대가 안 돼요. 결혼하지 않는 이상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집이 한 채 있다. 근데 또 하나의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배우자 명의로 사봤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보통 누구 명의로 살까요? 자녀 명의로 살 건데 자녀 명의로. 그러면 자녀 명의로 살 때 언제 사주라고요? 결혼을 안 했다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30세가 넘어서 사주라는 게 아니에요. 30세가 넘어서 사주라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줘도 돼요. 물론 이제 사줄 때 증여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일단 놔두고. 아셨죠? 예를 들어서 27살 때 사줘요. 자녀 명의로 27살 때 사요. 그리고 나서 30살 생일 때 파는 거죠. 주소 분리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러면은 양도 시점에 30살이니까 1세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죠? 그리고 자녀 명의로 집이 한 채밖에 없다 그러면 1주택 맞죠? 그 다음에 27살 때 사줬으니까 2년 이상 보유한 거 맞죠? 그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꼭 30살이 넘어서 사주라는 게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을 독립세대로 만들려면 양도 시점에 일단 여러분들하고 주소 분리를 시켜놔야 돼요. 주소 분리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자녀분을 결혼을 시키거나 결혼을 시켜서 배우자를 만들어 주거나 아셨나요? 아니면은 30살 넘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직장에 넣어서 돈을 벌게 하거나 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알고는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개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1세대가 됐다면 1세대 통틀어서 집이 몇 채만 있으면 된다? 한 채만. 자, 1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국내 무엇이에? 주택이 몇 개만 있으면 된다고요? 한 개만 있으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취득 시점이나 보유 시점에서는 꼭 주택이어야 된다, 주택이 아니어도 된다.
주택이 아니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취득했을 때는 상가로 사도 상관은 없어요. 상가로 취득을 했다가 중간에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으로 바꾼 다음에 팔 때 주택으로 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뒤집어서 살 때는 주택으로 샀는데 중간에 상가로 변경을 해서 팔았다. 그러면 절대 비과세 못 받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양도 시점에. 그리고 그 집이 양도 시점에 하나이기만 하면 돼요. 아셨나요? 네.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만 봐요.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이거 왜 다른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 시점을. 그러니까 건물이 10개가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상관없다. 10개가 있는데 9개는 상가고 하나가 집이다. 그러면 1주택 맞다고요.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집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집이. 그리고 그게 주택인지 아닌지 한 개인지 아닌지는 무조건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 주택이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공부상에 관계없이 무슨 용도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재작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데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끔 우리 문제에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공부상 주택인데 영업용 건물로 사용했대요.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 아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상으로는 주택인데 실제로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주택이 하나 있어요. 상속주택이.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남겨놓기는 아쉬우니까 여름철에 펜션으로 내놔요. 그러면 펜션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죠? 근데 펜션 등록은 안 해놨어요.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뭐로 남아있어요? 주택으로 남아있지만 등기부상으로는 실제로는 펜션으로 쓰고 있으니까 영업용이죠? 그거 팔았다. 그러면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용도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용도로. 또 공부상 2주택입니다. 공부상 2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주택임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1주택자다 아니다? 1주택이 맞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상으로 판단한다. 무조건 사실상으로 판단한다. 사실상으로 판단한다고. 사실상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내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얘를 먼저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팔아요. 그러면 A라는 주택을 팔 때는 몇 주택자예요? 2주택에 걸리죠. 다른 집이 있으니까. A라는 주택을 팔 때는 2주택이죠? 그 다음에 B라는 주택을 팔 때는 몇 주택이에요? 1주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A라는 주택을 팔았을 때 상대방이 어떤 사정이 있다 그래서 등기를 좀 늦게 가져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등기가 요때 넘어갔어요. 이때. 등기 이전이. 그러면 요 B라는 집을 팔았을 때, 요걸 팔았을 때 등기부상으로는 몇 주택이 걸려요? 2주택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럼 비과세 혜택을 못 받죠? 네, 이럴 때. 그러면 등기상으로는 집이 몇 채지만, 두 채지만 매매계약서를 들고 가서 이때 잔금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라고요. 그러면 이 당시 1주택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죠? 그러면 1주택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그냥 이건 그냥 사례인데 우리 보통 그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 있죠.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쭉 복도가 있으면서 이쪽이 뭐 몇 호 이런 식으로 지금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집을 두 채를 다 사요. 두 채를 다 사는데 각자 24평짜리예요. 24평인데 이쪽은 들어가는 현관이 이쪽에가 현관이 있고 여기도 들어가는 현관이 이쪽에가 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벽이 있고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사서 여기를 막아요. 현관을. 막고 요 가운데를 터요. 그래서 이걸 한 채처럼 써요.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물론 불법 개조인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 있어. 그래서 48평처럼 쓰는 거예요. 48평처럼. 나중에 이걸 팔아요. 팔았을 때
등기상으로는 집이 두 채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2주택이라고 해서 과세를 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건 거죠. 우리는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법률상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2주택이냐. 나는 하나의 공간으로 썼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부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물론 공부상이 사실상의 확인이 안 되면 그때는 뭘로 가는 거예요? 공부상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상의 확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공부상으로 가는 건데 그 사실상이 확인되면 무조건 사실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주택이 몇 개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때 주택수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주택수에는 오직 주택만 들어갑니다. 주택 아닌 것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아셨죠? 근데 딱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외국에 있는 집이에요. 외국에 있는 집은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내 지금 우리가 1주택 여부는 어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 국내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국내 것만. 그래서 내가 국내에 한 채가 있고 외국에가 두 채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집을 팔았다. 1주택자다 아니다. 1주택자 맞다고요. 외국에 집이 몇 채 있는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국내 집이 몇 채냐만 따지는 거예요. 반대로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분양권하고 입주권입니다. 얘들은 주택수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권리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은 뭘 주택이라고 한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자, 우리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뭘 말한다? 건물이에요. 근데 얘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권리죠? 권리인데 권리니까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데 집이 몇 채입니까? 물어볼 때는 주택수에 넣는다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세대가 국내에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1세대가 국내에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팔아요. 1주택자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2주택자라고요. 자,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개와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집을 팔았어요. 1주택자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2주택자에 걸린다고요.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개와 입주권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집을 팔았다. 1주택자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2주택자라고요.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개와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집을 팔았어요. 1주택자다 아니다? 1주택자 맞다고요. 얘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팔았을 때, 집을 팔았을 때 이걸 1주택자로 볼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려면 이거 외에 다른 집이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없어야 된다고요. 얘들은 무조건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자,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느냐?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각자. 그러니까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무조건 몇 주택에 걸리는 거예요? 2주택에 걸리는 거죠. 2주택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원하고 나랑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랑 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집은 내 집임과 동시에 그 사람 집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집 외에 다른 집이 한 채가 더 있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2주택에 걸리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공동 소유하고 내가 지금 현재 4명의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내 단독명이고 배우자랑 공동명의는 의미 없어요. 어차피 배우자랑 공동명의는 배우자는 나랑 같은 세대니까 무조건 주택수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예. 다른 세대랑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을 때. 예. 그런데 그 공동명의의 주택이 그 사람 지분이 98%고 내 지분이 2%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도 그 집도 내 집수에 들어간다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다가구 주택은 몇 개의 집으로 보느냐면 다가구 주택은
각각 하나의 집으로 봐요. 각각. 원칙이. 다만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을 때는 그때 한해서만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봅니다. 어떻게 팔았을 때? 하나의 매매 단위로. 그러니까 이건 해석상의 문제인데 다가구는 한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여러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여러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채 집으로 본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해석상. 그래서 5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 5주택으로 봐요. 5주택으로. 해석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팔 때 다가구 주택이 뭔지는 아시죠? 진짜로 아시죠? 아, 몰라요? 다세대가 뭔지는 아세요?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다르죠?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에? 세대수하고 층수? 아, 물론 그것도 틀려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그렇죠. 단독이냐 공동이냐예요. 즉 구분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예요. 다가구는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다세대는 구분 등기가 돼 있고 그래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취급을 하는 거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등기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 사실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구든 다세대든 형식적으로는 구분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다 이 소리예요. 층수나 면적이나 이런 차이가 있고 등기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 세대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법은 다가구도 다세대처럼요. 여러 채 집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 채 집으로. 근데 다가구는 등기가 하나로 돼 있으니까 통매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통매매를 했을 때는 그때는요. 전체를 하나로 봐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실무상 다가구를 쪼개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무상. 그러니까 실무는 다 이 상태예요. 실무는. 다가구를 누가 쪼개서 파냐고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가구 주택인데 팔 때 용도 변경을 해요. 그래서 1층을 상가로 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할 때는 구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아주 가끔 1000건 중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한 사건. 근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법률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는 무조건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팔았을 때만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을 때만 하나의 매매 단위로 그럴 때만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첫 번째 다가구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없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팔아야 돼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은 자, 224페이지에 보세요. 자, 224페이지에 보시면은 양가로 3번에 양도 당시에 1주택일 것 해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주택에 딸린 토지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비과세가 되면은 그에 딸린 토지도 비과세가 되는데 아까 토지 3배, 5배, 10배까지 비과세 준다고 그랬었죠, 앞에서. 지금 그 내용이 기억본, 니은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도시적 밖에 있으면은 10배, 도시적 안에 있으면은 A, B, C로 나누어서 3배, 5배, 5배 나와 있죠? 예, 그 내용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주택을 판정할 때, 자, 첫 번째 줄 끝에 무슨 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요걸 주택이라고 한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거기에 디귿번 보세요. 디귿번 보시면은, 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아까 공동소유주택 나와 있죠? 공동소유주택은 누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 첫 번째 줄 끝에 각각. 그러니까 만약에 지분이 큰 자의 주택으로 본다 이러시면 안 돼요.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은, 자, 다가구 주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다가구 주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줄에 어떻게 팔았으면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를 했다면 하나의 매매 단위 요 단서가 들어가면은 그때는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 나오면은 원래는 뭐라고 나왔어야 돼요? 각각이라고 나왔어야 돼. 각각.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무슨 단서 조항이 붙으면 하나의 매매 단위라는 단서 조항이 붙으면 그때는 전체라고 붙어야 된다고요. 전체.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우리 또 겸용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겸용주택. 자, 겸용주택이 뭔지는 아시겠죠? 상가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에 주택 부분하고 주택 외읍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무슨 주택이라고 한다? 겸용주택이라 그래요. 겸용주택. 그러면 겸용주택은 어떻게 가도록 되어 있느냐면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만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다면 어디 부분은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 외의 부분은. 그러면 적거나 같다의 반대는 뭐예요? 크다라는 거죠. 크다라는 거. 그래서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는 거고 주택 면적이 적거나 같으면은요. 어디 부분만?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소리고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고.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걸 팔아가지고 비과세택을 받으려면 상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1주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주택 면적이 1cm라도 커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전체를 다 뭘로 봐준다? 주택으로 본다 이야기죠.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근생지역, 근린상가지역 같은 경우 있죠? 네, 근생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2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면은 가지고 있게 되면은 1층은 뭘로 빼요? 그렇죠. 보통 1층은 상가로 뺍니다. 2층은 뭘로 빼요? 주택으로 빼는 거죠. 보통 2층은 주택으로 빼는 거고. 그러면 1층 면적하고 2층 면적이 어느 게 더 클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층 면적이 클까요? 2층 면적이 클까요? 그래요. 보통은 1층 면적이 커요. 왜? 밑바탕을 받쳐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건축을 하게 되면은 1층에서부터 조금씩 줄어들어요. 면적이. 아주 미세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크단 소리죠. 상가 쪽이 크단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팔았을 때 여기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소리죠. 여기는 세금 내야 되고. 그러면 반대로 주택 면적을 키우거나 아니면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반드시 짓게 되면 똑같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이건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주택 쪽만 비과세를 받고 여기는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실무 나가면 건물 모양에 따라서 이걸 늘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생각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하다면 그 건물 짓는 사람들한테요. 2층 면적을 조금이라도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던가. 그럼 나중에 가서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건축 기술이 좋아지니까 2층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짓는 데가 많잖아요. 여기를 비워버리고 여기를.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돌출시켜가지고요. 그럼 무조건 이건 전체가 다 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도저도 아니고 빤듯하다. 그러면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세워봐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뭐죠? 에어컨 돌아가는 거 갑자기 생각. 실외기를 여기다 설치하는 거죠. 밖에다가. 원래 지금 실외기 원래 지금 요즘은 밖에다 설치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충 해요. 그리고 요 실외기가 요 에어컨만 들어가요. 집에. 그러면 이것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포함이 되니까 이 면적이 포함되면서 얘가 넓어지죠.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비상계단을 하나 만들어 버리거나. 비상계단. 그래서 비상계단 만들게 되면은 주택으로 통하는 비상계단, 소방법상 비상계단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 철제로 해가지고 연결을 시킨다거나 그러면은 요 면적이 들어가면서 얘가 커져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의 수들이 되게 많아요.
또 이걸 또 새로 사가지고 설치하면 안 돼요. 이게 새 거냐. 왜냐면 2년 보유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2년간 지났으면 이게 새 거 상태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인트가 깨끗하게 칠해진 걸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거 샀으면 무조건 빼빠지를 하셔야 돼요. 빼빠지를 하고 물을 부어놓고 한 며칠을 놔둬야 돼요. 그러면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녹이 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한 10년 된 계단으로 보여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장난을 좀 쳐야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실무에 나가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팝니다. 자, 2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집이 2채가 있는데 내가 집이 2채가 있어요. 근데 하나를 먼저 팔아요. 그러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이다 아니다? 그렇죠. 1주택 아닌 거죠. 그죠? 왜? 다른 집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이다 아니다? 1주택 맞죠? 1주택이. 그래서 내가 비과세 받고 싶은 집은 언제 팔아야 돼요? 나중에 파시는 게 맞아요. 비과세 받고 싶은 집이 있으면 맨 나중에 팔아야 돼요. 어차피 몇 채만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한 채만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걸 언제 팔았느냐? 같은 날에 팔았대요. 같은 날에. 그러면 먼저와 나중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당신이 팔았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선택하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해 주세요. 어떤 걸 먼저 파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먼저 파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치는 당신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해서 세금을 적게 냈으면은 그것도 당신 탓. 잘못 선택을 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도 그것도 당신 탓.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선택해 주세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개를 내가 하나를 먼저 내놨어요. 하나를 먼저 내놨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얘가 안 나가요. 그 다음 것도 내놨어요. 돈이 필요해서. 2개를 다 내놨어요, 이제. 근데 우연치 않게 2개가 잔금 날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둘 다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어떤 걸 먼저 파는 걸로 선택을 해야 돼요? 둘 다 2년 이상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네? 어떤 걸 먼저 파는 걸로 선택해야 돼요? 알아서 잘 하세요. 그죠? 세금이 적게 나올 걸 먼저 파는 걸로 선택하셔야죠. 왜?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나온 것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나중에 파는 걸로 선택하셔야 되고, 세금 적게 나온 것은 먼저 파는 것으로 해서 그 세금 내고 끝내시고, 그렇게 가는 게 맞죠. 물론 이건 제가 지금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과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 2개를 동시에 팔았다. 그러면 이것도 순서에 따라서 장특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경우의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 225페이지에 6번에가 나와 있습니다. 6번에 보시게 되면은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했으면은요, 누가 두 번째 줄 끝에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서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 좀 해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